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늘려드리고 또 세금을 통해서 내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조금 줄어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 시대잖아요, 요즘. 글로벌 투자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해외 상장 ETF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체크 포인트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험을 활용해서 또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 활용한 절세 전략 어떻게 가능한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과 구조까지 고려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함께 만나봤는데요.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카금융 서비스 프로사업단 총괄의 이성재 지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재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해외 상장 ETF 상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방법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요. 좋은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ETF 투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이 어떤 ETF 투자나 자산 증식에 고민이 있으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내 투자만 하다가 최근에 해외 상장 ETF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다양하다고 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종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특히 환율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배당이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도 운영 방식이나 수수료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신중해졌는데요.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 해외 상장 ETF 투자를 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점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요즘 대투자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퇴직연금이나 IRP나 여러 가지 너무 많이 ETF 투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이성재 지점장님과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시청자분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 네. 요즘 ETF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자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제 국내 ETF뿐만 아니라 해외 ETF 투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즘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 투자자분들의 그 눈높이가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 확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ETF가 핫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량 기업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애플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1등 기업들의 ETF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둘째는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미국 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투자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시장에 내 자산을 묻어주고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리겠다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분산 투자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위험은 줄이면서 반도체나 빅테크 같은 유망 섹터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변동성 관리에도 매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아는 기업의 확실한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지금의 해외 ETF의 열풍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유명한 유수의 기업에 길게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해외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궁금증이 생기시더라고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이게 어쨌든 국내 ETF랑 해외 ETF의 차이가 뭔지
이게 또 비슷하단 말입니다. 되게 네네. 뭐 S&P 500을 추종하는 것도 있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도 있고 이게 차이가 뭔가요? 아무래도 겉보기에 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더라도 어디에 상장되었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환율과 세금입니다. 첫째는 환율의 영향인데요. 네. 미국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시면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겠죠. 주가가 제자리여도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을 얻는 구조가 될 텐데요. 반면 국내 상장 제품은 환해지형을 선택해 환율 변동을 아예 차단하거나 원화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세금 구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국내 상장 제품은 수익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게 되겠지만 수익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직구 ETF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 22%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끝입니다.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점이 고액 투자자들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며 환율 걱정을 덜고 싶다면 국내 상장형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해외 직구형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자신의 투자 규모와 세금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와 국내 상장된 ETF, 같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든 S&P 500을 추종하든 약간의 차이점, 환율에 대한 차이, 그리고 세금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가는 올랐는데,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수익은 안 늘었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 이게 왜 그런 건지, 환율이나 뭐 실제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해외 투자는 단순히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날의 통화를 함께 사는 거이기 때문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주가는 올랐는데 내 수익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네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ETF의 최종 수익률은 주가 변동과 환율 변동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주가가 5% 올랐어도 원달러 환율이 5%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실제 내 원화 수익률은 0%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가 상승분을 환율 하락분이 다 갉아먹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가 정체되어도 환율이 오른다면 보너스 같은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를 고를 때는 상품명 끝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끝에 H가 붙은 상품은 환율 영향을 차단한 환해지형으로 오직 주가 흐름에만 집중할 때 유리하게 되겠고요. 아무 표시가 없는 상품은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노출형 상품이 됩니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달러의 흐름이 나의 안전판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를 반드시 따져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 결국에는 뭐 해외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환율 상황도 잘 인지를 해야 되고 환율의 그 차이도 이겨낼 수 있을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걸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세금 쪽도 저희가 좀 봐야 된다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해외 ETF를 투자를 할 때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 뭐 또 우량 시장에 투자를 한다 하면 우상향한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 세금이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익도 수익인데 세금을 보시고 또 놀라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네, 아무래도 그건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일 것 네네. 같은데요. 수익률에 기뻐하다가도 세금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해외 ETF 투자 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네.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지만 해외 ETF는 해외 주식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수익률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손익 통산입니다. 내가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B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을 잃었다면 전체 수익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는 신고 의무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원청 징수하는 배당 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확정 신고 기간이 매년 5월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로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결국엔 얼마를 버느냐만큼 얼마를 지키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내 계좌의 전체 손익을 점검해 보시는 게 최고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배당소득, 양도소득 관련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5월이니까 네,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이것도 이번 달에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작년 거에 대한 네, 예, 아마 그렇죠.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또 요즘에는 해외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배당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딱 세팅을 해가지고 네. 내가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투자를 해야겠다. 또 그런 식으로 배당 많이 준다라는 광고도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배당 많이 준다는 ETF, 월배당 ETF 이런 것들은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률만 보고 덥석 투자하시게 되면 위험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과 함께 반드시 점검해야 될 거는 원금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네네. 화면에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배당금은 황금알이 되고 내 원금은 거위가 되겠습니다. 황금알을 많이 주는데 정작 거위가 병들고 살이 찌고 빠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무리하게 고배당을 주기에 내 원금을 헐어서 배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살 깎의 먹기식 상품도 되게 많습니다. 당장 통장에 배당은 들어오지만 정작 내 계좌의 원금은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위를 골라야 하는데요. 기초자산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상품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월배당 ETF를 고르실 때는 눈앞에 배당률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주가 변동까지 모두 합산한 총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월 배당은 은퇴자 등 현금 흐름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오직 총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해야지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은 구조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요즘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야수의 심장이 요즘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냥 추정하는 지수를 추정하는 건 답답하다. 어차피 올라갈 거 2배로 네. 가자, 3배로 가자. 아니면은 네. 뭐 오히려 역으로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단기간에 아무래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텐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주식을 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의 주의점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에는 매우 부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시장 방향성만 잘 맞추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상품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계좌를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버스 ETF는 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이른바 청개구리 상품이에요. 네. 하락장에서는 방어막이 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증시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즉 인버스를 장기 보유하는 것은 시장의 거대한 성장 흐름을 거스르는 베팅이 되므로 구조적으로 확률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2배,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까지 이 두 상품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이 상품들은 누적 수익률이 아닌 매일매일의 등락률을 추종하게 되는데요. 만약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성 때문에 내 원금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하락이나 급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장기 투자용으로 묻어주시면 안 되는 거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레버리지나 ETF 인버스는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또 ETF를 고를 때도 사실 뭐 너무나 많으니까 ETF가 네, 그렇죠. 이걸 고르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요 ETF에 써 있는 이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거나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이렇게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 비슷한 이름의 ETF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많은데요. 단순히 제목만 보고 이거겠지 하고 투자했다가는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TF 이름은 메뉴판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그 안의 식재료인 즉 구성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똑같은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상품에 투자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은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의 20, 30%를 몰아주는 반면에 어떤 상품은 중소형 장비주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름은 같지만 재료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반도체 업황 안에서도 종목에 따라 수익률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알맹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PDF를 뜯어보셔야 하고요. 둘째는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지 아니면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지 운영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 수익을 깎아먹는 숨은 비용인 총 보수도 상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름이라는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구성 종목이라는 알맹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덜컥 이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그렇죠. 들어있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뭐 보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뭐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ETF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약에 내가 시작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ETF, 어떤 유형의 ETF부터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특정 테마나 유행을 쫓기보다는 네.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지수형 ETF로 첫걸음을 떼시는 게 가장 적극 추천되는 상품이고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초보자가 앞으로 오를 1등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지수형 ETF를 매수한다면 시장을 이끄는 수백 개의 우량 기업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기업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내 계좌가 받는 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뒤처지는 기업은 지수에서 알아서 빠지게 되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은 자동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게 됩니다. 투자자가 매일 주식창을 보며 일일이 종목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런 대표 지수형 ETF로 내 계좌의 든든한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투자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그때 관심이 있는 섹터나 테마 ETF 위주로 폭을 높여가시는 게 훨씬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P 500, 나스닥 뭐 이런 식의 대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이 시장에서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섹터나 업종 이런 것들을 골라보는 전략 참고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ETF를 투자하시는 이유들 중에 이걸 장기 투자하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ETF, 해외 ETF를 투자를 하면은 그냥 가지고 길게만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꾸준함 중요하죠. 네네. 사실 타이밍보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단순히 올해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즉 타이밍을 맞춰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시장에 머무르냐가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이죠. 네네.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금을 납입하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는 극대화하게 될 거고 매수 시점을 분산시켜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는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노력보다는 꾸준함이라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시간이라는 파도를 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장기여도 이걸 내가 그냥 방치해놓고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ETF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매수하고 싶으시거나 투자하고 싶어 하실 텐데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 계좌에서나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계좌에 따라서 뭐 절세 혜택도 있고 네. 아니 뭐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마 해외 ETF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네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수익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세금을 막는 게 최종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과 매점의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바로바로 떼어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까지 재투자할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더라도 15.4%가 아닌 3.3에서 5.5% 저율과세 구간에서 아주 낮은 세율만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연말 정산 시에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 계좌는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쓸 돈이 아닌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ETF로 불리고 싶은 분들께서는 연금 계좌가 최고의 절세 전략이자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 ETF, 해외 ETF를 좀 매수를 하시면 절세나 세액공제 혜택들이 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시청자분들이 감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나는 약간 시장을 안다라고 하셔서 나 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네. 뭐 요즘 뭐 잘 나간다는 흔히 뭐 업종이나 sek터가 뭐 AI, 그렇죠. 로봇, 아니면 뭐 반도체, 우주 뭐 이런 쪽의 ETF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런 테마형 ETF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좋죠. 사실 좋지만 요즘 AI나 로봇 같은 테마형 ETF 인기가 정말 뜨겁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남들 다 수익 냈다는 소리에 나만 소외될까봐 덜컥 추격 매수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테마형 ETF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안경을 쓰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첫 번째는 메가 트렌드인지 일시적 유행인지를 구분하는 선고안입니다. 단순한 유행은 바람이 빠지며 원금이 반토막 나는 데 비해 AI나 반도체처럼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메가 트렌드는 일시적인 조정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내가 보려는 테마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술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둘째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내 포트폴리오의 체력입니다. 테마형 ETF는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지수형 ETF보다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오를 때도 가파르지만 떨어질 때의 충격도 매우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핵심과 위성 전략입니다. 네. 내 계좌의 7에서 80%는 든든한 시장 지수형 ETF로 핵심을 잡으시고요. AI나 로봇 같은 테마형 ETF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위성 자산으로서 2에서 20% 비중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ETF는 수익률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변화를 읽고 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꾸준함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의 흐름을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위성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플러스 알파로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외 ETF 투자할 때 이런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ETF는 투자는 결국 숫자가 아닌 구조를 이해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와 비용을 먼저 보셔야 하고요. 해외 ETF는 운용 보수 외에도 환전 비용, 세금 등 숨은 비용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배당률보다 내 계좌에 실제로 남는 순수익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는요, 이름보다 알맹이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강조했듯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성과가 같지는 않은데요. 반드시 PDF를 확인하여 내가 투자하려는 테마의 대장주가 제대로 담겨 있는지, 운용 전략이 내 전략과 성향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타이밍보다 시간을 믿으셔야 하는데요. 시장의 소음은 일시적이지만 글로벌 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입니다. 짧은 파도에 일희일비하고 치고 빠지기보다 우량한 지수와 테마에 내 자산을 태워 시간의 복리를 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원칙입니다. 수익률은 단순히 행운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견고한 구조를 이해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성재 지점장님과 함께 해외 ETF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번째 보험 닥터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 총괄의 주서연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 총괄 주세현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수익뿐 아니라 세금 그리고 자산의 구조까지 왜 함께해야 정확한 절세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지 핵심 기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서연 지점장님과 함께 이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전에 저희가 시청자분의 궁금증,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궁금한 점,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보험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구조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비과세 상품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무조건 가입한다고 절세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괜히 세금 줄이려다 보험료 부담만 더 커지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보험을 활용해서 세금을 아끼려면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절세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봤습니다. 돈의 자산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점점점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그러다 보면 점점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걸 보험으로 절세를 좀 전략을 짤 수 있다고 해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 지점장님. 자, 이 보험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아까 지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장은 알겠는데 이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상황도 전략도 펼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이라고 하면 나중에 아플 때 받는 돈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보험은 합법적인 세금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구조를 활용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바로 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일종 요건을 충족한 보험 상품은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리 효과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납입 기준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저축성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후 수익률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관점에서도 보험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미리 준비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를 설계해서 자산 이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보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보장과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절세만 보고 접근하면 사업비나 유지기간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 절세 전략의 핵심은 보장은 기본으로 챙기면서 세금 구조까지 설계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구조를 형성을 하고 계획을 짜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비과세 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세금 없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비과세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만 하면 모두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종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10년 유지 조건입니다. 단순히 10년만 지나는 게 아니라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5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해야 되고 총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균등 납입인데요. 중간에 보험료를 대폭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비과세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5년 내고 5년 묵혀서 10년을 채운다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한도입니다. 네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은 1인당 합산 1억까지 가능하고요. 내 명의로 보험사에 B보험사에 1억, 그다음에 A보험사에 1억 이렇게 넣으면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 매달 넣는 월 평균 납은요. 월 150만 원이 한도이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추가 납입인데요. 기본료와 추가 납입금을 합쳐서 월 150만 원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상품의 구조인데요. 같은 보험이라도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마다 비과세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이 되지만 일부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은 요건 충족 시 예외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액보험도 유지기간이나 납입한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납입이나 중도 계약 변경 시의 요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입 자체보다 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준비하는가까지 함께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비과세 혜택 되는 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납입하면 나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은 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게 보험금을 받을 때 수령을 할 때도 사실 요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도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흔히들 보험은 비과세라는 인식이 많이 강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런 실손보험 같은 위험 보장을 받는 보장성 보험금 자체는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에 따라서 보험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종신보험처럼 사망보험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놓치시는 부분이 저축성 보험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는 걸 놓치시거든요. 일정 유지 기간을 좀 유지하시거나 납입 요건 같이 법에서 정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은 가입할 때 보장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을 누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세무적 검토를 반드시 병행하셔서 설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는지, 근데 나중에 그 보험금을 누가 받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막 헷갈리는 것들이 여기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앞에 이 PDF도 그렇지만 이게 연금 뭐 보험도 있고 연금 저축보험도 있고 이게 이름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세금의 차이가 있는 건지 네. 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세금을 혜택을 받는 시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정리하면 연금보험은 지금 절세하는 상품이고 네. 연금 저축보험은 지금 절세하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나중에 절세하는 상품이거든요. 현재 세금을 줄일 건가 아니면 미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일 것인가 이 선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해서 납입할 때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연금 납입액 기준으로 한도에 내에서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13월에 월급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연간 납입액 한도 내에서 세제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절감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리하고요.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 없어서 반면 혜택이 없는 상품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세금을 수령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네, 그리고 운용 과정에서 어떤 이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자 소득세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세제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에 나중에 수익이 커졌을 때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하시고 관련 납입 요건들을 좀 충족해야 하는 것들은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의 절세보다 장기적인 자산 운용이나 노후 흐름 설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당장 세금 환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시고 장기복리나 비과세가 중요하시다고 하면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보험으로 현재 절세 효과를 챙기고 여기에 여유자금까지 있다면 연금보험을 병행해서 미래에 있는 어떤 비과세 자산까지 준비하는 투트랙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세제 혜택의 시점의 차이가 약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장기 유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 해지하면은 분명히 뭔가 좀 안 좋은 점이 있겠죠? 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상실하고 네. 그리고 환급금 손실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관련 세법에서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처음 기대했던 비과세 혜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니까 유리하겠지 하고 가입했다가 몇 년 뒤에 자금 사정으로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세제 측면에서 기대했던 어떤 장점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더 큰 문제는 환급금 구조인데요.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바로 적립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 사업비랑 계약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이 반영된 다음에 나중에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 초기나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연금보험은 단기 목돈 운용이나 그리고 투자 상품처럼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10년이나 20년 같이 장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플랜으로 보셔야 하고 가입할 때도 얼마를 넣을까 보다 내가 이 금액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끝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무리한 납입보다 꾸준히 유지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네.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절세 혜택 중에서 이제 상속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여기서 또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 종신보험을 절세 전략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다면서요? 네. 상속 설계에서 종신보험은 가장 확실한 상속세 재원 마련책이자 합법적인 절세 카드로 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금을 줄이는 상품이 아니라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입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잖아요. 근데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당장 그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이제 급매물로 내놓거나 지분을 넘겨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면 상속 발생 시에 즉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자산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보험을 가입한다고 다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에 따라서 상속 재산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험금의 비압류성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챙겨야 하는데요. 네네. 보통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압류를 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빚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는 이제 그걸 이제 고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만큼은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비압류성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상속재산 중에 현금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순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종신보험금도 여기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만약 종신보험금으로 10억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 20%인 2억 원을 전체 상속가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시세대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종신보험은 똑같은 자산 가치를 지니면서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속 관련해서 이제 종신보험,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증여할 때도 이번에는 증여할 때도 사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거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과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증여해서 보험이 자주 일단 활용이 되는 게 네. 단순히 돈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목적성 있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금 증여는 한 번에 큰 금액이 이동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바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금 사용처를 통제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설령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아파트를 사거나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국세청의 PCI 재산 지출 분석 시스템에 바로 포착이 되게 되거든요.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 추적 원칙에 따라서 고율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반면 보험은 계약 구조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이나 연금을 명확한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자산 가치 평가 시점인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주면 그 즉시 바로 증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보험에서는 좀 다릅니다. 보험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라서 보험의 증여 시점은 보험료를 낼 때가 아니라 보험 사고가 발생한 시점, 만기 환급금을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자녀가 받는 보험금이 훨씬 커지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기대 수익률이나 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하면 실제 수령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녀가 실제 받는 금액은 크지만 네. 국세청이 평가하는 금액은 훨씬 더 낮게 잡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을 통한 증여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에게 세금 걱정 없는 깨끗한 자산과 긴 시간의 힘을 선물하는 아주 전략적인 경제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 증여의 케이스에서도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그런데 요 기업체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절세 목적으로 보험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CEO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보험을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래 자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재무 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가장 특별한 이유는 임원 퇴직금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CEO분들은 나중에 가업 승계를 준비할 때나 은퇴할 때 생각보다 큰 규모의 퇴직금이나 정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시점에 회사 현금 흐름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법인 명의의 보험을 통해서 퇴직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보험료는 회계상 송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송금 처리가 된다는 건 회사의 과세 표준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인세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장은 법인세를 줄이면서 동시에 미래퇴직금을 회사 장부에 차곡차곡 담아두는 셈인데요.
나중에 이 돈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일정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네네. 과세 이연이나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서 고소득 사업자에게는 최고의 절세 무기가 됩니다. 다만 핵심은 절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재무구조와 흐름에 맞는 설계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절세는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혜택이어야지 본질인 재무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세금만 보고 접근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가 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재무 상황과 세무 전략을 함께 분석한 뒤에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효율적으로 보험을 활용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나도 절세하고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냥 덜컥 가입했다, 이거 생각보다 절세 혜택이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거 어떻게 실수하시는 부분,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절세라는 단어만 보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비과세 요건의 유지 기간과 납입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보험은 은행과 다르게 초기에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해지하는 순간에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그동안 기대했던 절세 혜택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시는 게 바로 납입 한도인데요. 2017년 4월에 세법 개정으로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생겼어요. 네. 월 적립식은 1인당 150만 원 이하, 일시납은 전 금융권 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차익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넣으면 좋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오히려 세금 그렇네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에 실수가 아주 잦은데요. 절세를 위한 보험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알려드린 핵심 요건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빈틈없는 플랜을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잘 세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전문가 분들과 이렇게 좀 상의를 해보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 총괄 주서연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점장님 또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365 닥터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ETF 방법 또 보험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